지금까지 투자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물건이 있다면 어떤 물건일까요? 낙찰받았던 물건 하나하나가 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첫 번째로 낙찰받았던 물건이 제일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초심자의 행운이 저에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던 물건이었거든요. 수원에 있는 아파트를 처음으로 낙찰 받고 나서 입찰자 수가 3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30명, 29명을 제끼고 제가 낙찰 받고 나서 사고를 친 기분에 물건지에 찾아가서 살고 계신 제 채무자분을 만났는데 네. 너무나도 신사적이신 거예요. 존댓말 꼬박꼬박 써주시고 항상 전화 받아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그냥 전화하고 갔는데 그냥 문을 그냥 열어주시면서 집 다 보시라고. 근데 그때가 잔금도 내기 전이었습니다. 어허. 제가 책에서 배운 바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다고 제가 그렇죠. 많이 그렇게 봤었는데 많이는 없죠. 정말 운이 좋은 경우였죠. 그래갖고 서로 뭐 이렇게 뭐 거기 따님께 뭐 제가 간식 가서 사드리고 네. 그분도 저에게 나오면서 뭐 덕담 해주시고 위납 권리도 몇백만 원 있던 거 본인께서 다 정산하고 나가시고 가장 결정적으로 집을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20년이 넘은 낡은 주공 아파트였는데 올 수리를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어허. 최근 한 2년 전에. 네. 그래서 화장실, 도배, 장판, 중문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예상하고 낙찰 받았을 그 가치보다 1,000만 원 정도 더 안전마진이 생겨서 매우 기분이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잊을 수가 없네요. 네. 군산에 있는 아파트도 낙찰 받았었잖아요. 네. 그때 낙찰 받았을 때 이미 집은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나요? 네, 자가집이 예, 있었죠. 자가집이 있는 상태에서 경매를 통해서 네. 낙찰을 받으셨는데 최종적으로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났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두 번째 집을 비조정 지역이었던 군산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 받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취득세는 1.1%라서 취득세는 부담이 없었었고요. 그 당시에 이게 신건으로 나온 물건이었어요. 네. 그래서 신건 시작이 1억 5,900만 원인가 하는 물건이었고 그 사례는 이 책에도 제가 나와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은 제가 그때 단독 낙찰이었어요. 저는 이게 유찰될 거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충분히 1억 8,500에서 1억 8천 후반까지 잘하면 1억 9천도 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 집을 등기부 등본을 보고 올수리가 된 집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셨나요? 어떻게? 예, 등기부 등본은 이 집의 뭐 개인 이력서 같은 것이라서 잘 보면은 이 집의 소유자가 누군지, 이 집의 소유자가 이 집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출을 일으켰는지, 연세는 어떻게 됐는지, 뭐 주소지는 어떻게 옮겼는지 이런 세부 사항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들여서 보지는 않으시고 대부분 경매 정보지에 요약되어 있는 정보만 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등기부 등본을 차근히 들여다 보시면은 이 집을 소유하신 분의 그 개인적인 역사 같은 거를 가끔씩 추론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 해당 단지 내에 작은 평수에 살고 계시던 분이, 전세로 사시던 분이 이 집을 매매해서 이사하신 케이스였어요. 그게 보였어요, 등기부 등본에. 근데 하필이면은 거기 자녀분 나이도 나왔는데 둘째가 막 태어났을 때 큰 집으로 집을 사서 이사를 하셨더라고요. 나이는 33세 때. 그러면 33살에 이제 신혼부부 가장이 둘째가 갓 태어났는데 큰 평수로 이사를 했을 때 이 집을 수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너무나 당연하지만 100% 수리를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2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모든 것을 종합을 했을 때 조망권 프리미엄도 있는 단지 호수였고 수리를 했을 것이 거의 확실했다. 근데 단점은 그 집이 이제 소유주분께서 좀 안 좋은 일을 당하셔서 사망하신 상태라는 게 좀 걸리긴 했는데 이런 것도 다 전화조사를 통해서 깨끗한 공실이란 걸 미리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건 유찰이 되면 안 되는 물건이다. 신건에 바로 입찰을 해야 된다. 어떤 물건은 유찰을 시켜야지 순리대로 풀리는 물건이 있고 어떤 물건은 신건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 물건이 있는데 당시는 과감하게 신건에 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단독 낙찰을 받아서 계획대로 공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올수리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명도는 잔금 납부하고 3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상된 수익은 세후에 약 1,300만 원 정도 나오고서 제가 세후죠. 세후에 네. 그러면은 1억 5천만 원대의 신건에 나온 물건을 네. 혼자 당당히 1억 그 6천. 신건보다 더 높게 1억 네. 6,500에 써서 낙찰 받고 네. 3일 만에 명도 끝내고 그리고 바로 매도를 또 해서 네. 1,000만 원대의 수익을 얻게 된 거죠. 처음에 낙찰 받으셨을 때 막 뒤에서 웅성웅성 안 되던가요? 야, 저거 신건에 받아갔어 하면서 저거 손해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들 들리는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많습니다. 네. 지난달에도 강화도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을 받았는데 이게 발품불패 수강생분들과 법원 현장 입찰 수업을 하필이면 또 하러 갔는데 제가 또 낙찰을 받은 거죠. 2등 한 분하고 제가 1,000만 원 넘게 차이가 났어요. 아하. 그리고 19명이 입찰을 하셨을 텐데 이제 이 낙찰 영수증을 받으러 법대로 나가니까 네. 뒤에서 어떤 이게 정신 나간 애가 이런 애 아니야? 쟤 무슨 경매 학원 브로커인가 봐. 당했네 당했어 막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어허. 그렇게 웅성웅성 내는데 또 어느 또 지긋한 신사분은 잘 받네, 잘 받아갔어라는 하신 분도 계셨고요. 네. 남들은 이해 못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해가 되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은 뭐 2등하고 가격 차이는 전 상관하지 않습니다. 네. 내가 손품과 발품을 열심히 팔아서 어떤 확신이 들면 그 가격을 고수하고 그럼 2등 하고 이제 격차가 많이 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경매를 한다고 하면은 명도가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명도를 하면서 힘겨웠던 점이라든지 어려웠던 그런 사례들 좀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명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를 저도 네. 배워서 경험해서 알고 있는데 두 번째까지 명도가 굉장히 저도 스트레스가 많이 되었습니다. 부담으로 많이 다가왔고요. 자다가 이거 명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에 잠이 쉽게 오지 않았던 적도 많았는데요. 경험을 아직 안 해봤으니까 네, 두려웠죠. 많이 안 해봐서. 네. 그래서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받았을 때인데 저희 아버지 연세 되시는 분이 홀어머니를 노모를 모시고 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서로 사건 열람을 해서 연락처를 알아내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던 와중에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바뀌셨는지 네. 아니면은 나중에 알게 됐는데 뭐 아는 법무사분한테 코칭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를 경매 컨설턴팅을 하는 이제 브로커인 줄 아시고 원래 이제 법에 따르면 이제 변호사나 허가받은 이런 이제 이 라이선스가 없는 분이 이런 이제 코칭을 해주면 불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 브로커 짓을 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하, 내가 낙찰자인데 네, 저 나한테. 그냥 제 이름으로 그냥 개인으로 낙찰 받았을 뿐인데. 네. 그래서 아닙니다 선생님 저 그냥 회사원이고요 했는데 차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매우 당황했는데 네. 이제 그때도 이제 용쌤께 코치를 받아서 협상과 이제 강제 집행과 같은 이제 법적인 처리 절차는 항상 투트랙으로 해야 된다. 네. 그걸 다시 한번 책에 있던 걸 다시 배워가지고 그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갔더니 계고장을 보고 나서 바로 연락이 오셨고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크게 어려운 부분들이 없잖아요. 노하우도 쌓이고 경험치도 많이 쌓이셨으니까. 그러면 경매를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직접 법원에 뭐 가야 네. 된다 하면서 그런 분들에게 좀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 있으실까요? 저는 직장인도 충분히 경매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직장인이어서 뭐 육아가 바빠서 투자를 못한다, 경매를 못한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핑계입니다. 실제로 제가 낙찰받은 물건 중에 3분의 1은 대리입찰을 부탁드려서 낙찰받은 물건이었거든요. 네. 제가 시간이 안 되면은 뭐 근처에 대리입찰을 하실 수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있는 사무장님들이나 그런 분들께 부탁해서 소정에 이 대리입찰비 드리고 대리입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경매는 법원에 꼭 가야 되지만 공매 같은 경우에는 또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간을 아끼고 싶으시면 공매에서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네. 그리고 물건 검색 같은 거 할 시간이 없다고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끊으니까 공부할 시간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쓸데없는 시간들을 잘 파악을 해서 네. 그 시간을 생산적인 시간, 이제 경매 물건 검색이라든지 네. 또 임장 가는 시간으로 바꿔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누구나 다 가능하다는 거죠. 경매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뭘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큰 돈을 못 벌었거든요. 네. 옆에 계신 용쌤이나 다른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부동산 전문가분들처럼 큰 돈을 솔직히 못 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여름에 네. 이 와이프가 사실은 이제 10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퇴직을 해서 처음으로 이제 하와이 여행을 한번 다녀왔거든요. 근데 달러가 워낙 비싸고 네. 미국 물가가 워낙 비싸서 갔다 온 걸 계산을 해보니까 한 돈 1,000만 원을 썼더라고요. 2년 전에는 부부가 맞벌이해서 돈을 더 많이 벌었었지만 이런 소비를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게 왜 가능했냐? 노동소득으로 급여소득으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지만 투자로 조금이지만 부족하지만 번외로 그 노동소득 외에 조금씩 수익이 쌓여가니까 이걸로 조금 더 윤택한 저희 가정생활을
유지를 할 수 있었고 지향할 수 있었다. 월급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회사에서 진급을 해서 연봉을 높이는 방법도 있고 퇴근하고 나서 부업으로 배리 운전이라든지 뭐 배달 운전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몇십만 원 더 버는 그런 고귀한 노동소득도 있지만 이렇게 집에서 편안하게 마우스로 검색해서 경매 이렇게 하면은 사실 경매 한 건 제가 시간을 재봤거든요. 네. 아파트나 뭐 이런 게 주택 같은 거 도로 같은 거를 낙찰 받아서 잔대금 납부하고 명도 이렇게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류 준비하고. 서류 준비하고 서로 우편을 왔다 갔다 하고 법무사님한테 전화 드려갖고 등기 좀 쳐주세요. 이렇게 하고 매도할 때도 부동산 중개사님한테 하고 아파트 한 건 처리하는데 총 소요 시간이 절대 소요 시간이 50시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최소의 시간 투자로 월급에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 같습니다. 네, 왜냐면 아무리 우리가 일을 정말 열심히 직장에서 네.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죠. 하지만 부동산 투자든 뭐 주식 투자든 어떤 투자든 한계가 없는 게 저는 너무 매력적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현재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계속해서 부동산 공부를 해오고 있으신가요? 일단은 책을 꾸준히 읽고 있고요. 공개된 무료 컨텐츠가 요즘엔 너무 잘 나와서 잘 돼 있죠. 네, 이용쌤의 유튜브라든지 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뭐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뭐 월급쟁이 부자들 이런 데서 너무나도 좋은 고퀄리티의 그런 교육 자료들을 다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어서 네. 그런 거를 꾸준히 보고 있다가 이분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다 그러면 항상 책 사서 항상 보고요. 읽어보고 별로면 별로구나. 진짜인 것 같으면 더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꼭 부동산이라고 해서 부동산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는 다 맞닿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책도 보고 금리에 대한 환율에 대한 책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 전반에 대해서 조금씩 보는 눈을 길러가려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어떤 목표가 있으실까요? 앞으로의 목표라면은 네. 생존이 먼저다. 제가 사실은 어제 제가 쓰고 있는 신용대출 연장 알림이 와서 신용대출 연장을 했는데 사실 그 돈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투자 기초가 되는 신용대출인데 야 이게 4.4%에서 7.2%로 갑자기 올랐더라고요. 갑자기 올랐네요. 근데 물론 계산을 해봤더니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이자 부담이 더 생겼을 뿐이라서 네. 이거 갖다가 제가 큰 타격이 있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게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금리 시대를 맞아서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이 지금 많이 얼어붙지 않았습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안개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생존이 먼저다. 그래서 안전마진은 항상 경매나 공매 취득으로 좀 안전마진을 가져가면서 제가 계속 추구하는 방향 네. 이제 곧 다가올 자산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시간이 오기 전에 계속해서 유동성을 조금씩 경매 투자로 불려나가면서 저희 가족이 온전하게 생존하는 게 제 첫 번째 목표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자면. 경매는 다 사기꾼들만 하는 거라고 제가 생각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은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 시장이고 자본주의 시장은 결국에는 서로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금융 시스템인데 이 금융 시스템은 경공매라는 부실 채권 처리 수단 없이는 존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은행이 저를 뭘 믿고 돈을 빌려줄까요? 결국에는 제가 돈을 못 갚을 때 경매라는 온전한 채권 회수 수단이 있으니까 저를 믿고 다 돈을 빌려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매는 사실 사기꾼들이 뭐 나쁜 사람들이 남을 괴롭히기 위해서 누군가를 핍박하기 위해서 사용한 수단이 아니고 사실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간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선순환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수단을 존재를 하는데 굳이 안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다나아빠님을 모시고 다나아빠님만의 어떤 투자 원칙과 노하우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한 사람의 수강생으로서 지금 선생님과 함께 이런 인터뷰를 하니까 되게 쑥스럽고요. 제가 사실 큰 돈을 번 사람이 아니고 아직 배우는 사람인데 이런 자리에 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맞나 싶기도 한데 네. 그래도 저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께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재밌네요, 선생님. 네. 내년에 이제 책이 출간될 때 제가 한 번 더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공동 저자분 도와서 열심히 네.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